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독립운동가 김원봉이 언급된 것을 두고 빨갱이를 국군의 원류로 보는 불경을 저질렀다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 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 전지 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님은 이념을 초월한 모두의 합작으로 의미 있는 광복군이 탄생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광복군의 뿌리가 김원봉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김원봉도 무정부주의 세력도 김구 휘하의 청년단체들도 모두 한데 모여 하나의 광복군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추념사에서 국군의 뿌리를 김원봉으로 보고 있기라도 한 양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광복군에는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대통령의 추념사 속 역사인식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948년 월북해 조국 해방전쟁, 즉 6.25에서 세운 공훈으로 북한의 훈장까지 받고 북의 노동상까지 지낸 김원봉이 졸지의 국군 창설의 뿌리요 한미동맹 토대의 위치에 함께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빨갱이 김원봉이 어떻게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있느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문 대통령은 김원봉의 의열단이 국군의 뿌리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원봉을 포함한 여러 잡다한 뿌리의 자발적 군인들이 출신과 이념을 초월하여 서로 힘을 합쳐 이루었던 군대가 현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지, 김원봉이라는 좌익 세력이 국군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른 언급이나 흐름 등은 모두 무시해버리고 김원봉이 언급된 점 한 가지만 주목하고 이것만을 부각시켜 보려고 했던 것은 의도적으로 나쁜 부분만 보겠다는 편향된 시각이 엿보이는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원봉은 일단 빨갱이가 맞긴 한 것인가? 조금이라도 좌파적 성향이 있다면 다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기준이라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연 골수 좌파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라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김원봉은 골수 좌파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인물이며 중도 좌파, 합작주의자 정도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합작주의자들은 노골적인 상대 진영의 괴멸과 타도를 외쳤던 주류 우파나 주류 좌파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스탠스를 지녔습니다. 당시의 주류 우파는 좌파들과의 타협은 없다. 좌파는 북침하여 죽여서 없애버릴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사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주류 좌파 역시 우파들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김원봉이나 여운형, 조규식 등과 같은 합작주의자들은 타협하여 공존하자라는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당시의 주류 우익 또는 주류 좌익 등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은 누가 듣기에도 상식적이었지만 극우나 극좌가 보기에는 저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들은 적과 손을 잡자는 반역자 정도에 불과했고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원봉은 분명 이런 제3의 무리, 중도 좌파,
중도 합작주의자 정도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그는 우파와 좌파가 협력하여 공통의 정권을 세우길 바라며 끝까지 좌우가 손을 잡길 바랬던 입장을 한결같이 고수합니다. 당연히 당시의 주류 좌파가 보기에는 비겁한 타협주의자였으며 주류 우파가 보기에는 새빨간 빨갱이 정도로 보였겠죠. 그러나 이 중도 합작주의자들, 여운형, 조규식, 송남원 등등은 대체로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민중들 사이에서 신망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대다수의 민중들은 빨리 좌우가 손을 잡고 안정된 정권을 이루어 일제에 빌붙어서 기생하던 잔당 외구 세력들을 정의롭게 응징해 주기를 바라던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미국도 서로 합작하겠다는 이들의 시도를 반기고 지지했던 터라 합작주의자들에 대한 주류 좌우익의 견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좌파 합작주의자들과 우파 합작주의자들은 치열한 토론 끝에 본인들의 입장을 한 걸음씩 양보한 의미 있는 7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출판, 교통,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자. 민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을 완수하자. 남북의 정치 운동가들을 석방하자. 그리고 좌우익 테러 활동을 제재하자. 오늘날의 현대적 관점에서 봐도 좌파의 평등이라는 핵심 가치와 우파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를 고루 반영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타협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원칙 중에는 남한의 극우익 주류 세력들이 보기에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개혁안 중 토지의 유조건 몰수, 무조건은 아닙니다. 유조건 몰수와 농민으로의 무상분배안, 이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이는 기득권의 부의 원천에 직격탄을 날리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수 있는 조례를 즉각 입법하여 실시케 할 것이라는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자의 상당수가 그들에게 부역했던 전력이 있는데 이 조항이 입법되면 당연히 기득권으로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남한의 주류 기득권자들은 그 합의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고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그 합의안이 실행되는 것을 막고 좌우 합작운동이 좌초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죠. 좌우 합작운동에 대한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가 분명히 존재했고 미국도 좌우 합작을 지지하며 이들을 보호해 주었으니 대놓고 함부로 이 협의안에 반대하거나 회의를 회방 넣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틀의 정세 변화가 1947년을 기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1947년을 기점으로 극도로 틀어지게 되었고 미국 내 메커시즘 열풍, 즉 미국판 빨갱이 때려잡기 운동, 이게 전개됩니다. 이에 따라 좌우 합작운동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어져 버리게 되죠. 당연히 어느 정도의 울타리가 되어주던 미군정의 보호가 없어지자 좌우 합작주의자들은 상황이 매우 위태롭게 되었죠. 극우 기득권 입장에서 합작주의자들은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뒤를 봐주던 큰형님도 더 이상 없으니 이젠 맘대로 손봐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바로 그해 3월 김원봉이 갑자기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명분은 그 당시에 그 무렵에 일어났던 파업. 당시 분명 김원봉은 좌우 합작 협상의 참가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터라 대규모 파업을 주도할 만한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김원봉이 파업의 배후로 지목되어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김원봉이 감옥에서 묶인 채로 마주해야 했던 신문 담당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악질 고문 전문가 노덕술. 노덕술이 누굽니까? 악명 높은 악질 친일 경찰 아닙니까? 해방과 함께 처단되었어야 할 민족 반역자 앞에 독립운동계의 레전드 김원봉이 범죄자의 자격으로 끌려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1987년 월간 경향이라는 잡지에 수록된 증언록에 따르자면 노덕술에게 빨갱이 두목 소리를 들으며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뺨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죠. 물론 이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40여 년 뒤의 이야기라는 이유에서 신빙성 비판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와 함께 좌우 합작운동의 우파 협상가로서 활동하셨던 송남원님의
해방 3년사라는 저서에는 구체적으로 뺨을 맞았다는 기록은 없었지만 노덕술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했던 기록은 명백하게 남아 있습니다. 적힌 그대로를 소개하죠. 김원봉을 붙잡아간 사람은 노덕술이었다. 일제 때 종로경찰서 형사로 있으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 악랄한 고문을 하던 악질 친일경찰로 김원봉 장군이 거느리던 항일결사 의열단 7가살 명단, 살생부 같은 거죠. 7가살 명단에 올라있던 자였다. 노덕술이 김원봉을 묶어 장택상 옆으로 끌고 갔을 때였다. 두둑한 포상금을 받고 1계급 특진까지 할 꿈에 부풀어 있던 노덕술은 화이 하고 입에 밴 외말을 뱉으며 차렷 자세를 취하였다. 독자는 그가 노덕술에게 뺨을 맞았다는 기록은 1987년의 기록이므로 신빙성이 적다라면서 김원봉이 노덕술에게 직접 고초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뺨을 맞았다는 특정 행위에 대한 신빙성만이 오직 문제되는 것이지 그가 노덕술에게 체포되어 수모를 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동시대 사람의 구체적인 기록이 존재하는 만큼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당시 김원봉이 느꼈을 법한 수모는 어마어마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좌파 우파의 온건한 합의를 위해 힘을 써야 하는가? 라는 허탈감과 회의감이 컸을 겁니다. 김원봉 체포 이후 몇 달 되지 않은 1947년 7월 좌우 합작주의자들에게 정말 큰일이 벌어집니다. 좌우 합작운동의 구심점이셨던 여운형 선생님께서 백주대낮에 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하십니다. 여운형 선생님은 중도 좌파적 입장에서 끝까지 서로 간의 합의와 공존을 모색하며 끝없이 토론하고 설득하셨던 합작계열 인사의 대부와도 같은 분이셨죠. 이후 좌우 합작운동은 구심점을 잃어갔고 나머지 참여자들 송남원, 조규식, 김원봉 등의 입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김원봉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부당한 상황을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정치적 주장이 다르다 하여 그것을 구실 삼아 자기 민족의 지도자를 학살하는 이런 죄악은 천추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규탄했고 그의 죽음을 민족국가의 부흥 발전에 큰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규정하며 여운형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애통해했습니다. 당연히 극우 집권 세력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곳저곳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언제 암살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목숨을 위협받던 1년여간의 시간을 불안하게 버티던 여운형은 1948년 4월 남북협상 때 남한 측 대표로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북한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북한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그의 심정을 담은 워딩 그대로를 소개하겠습니다. 북조선은 그리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남한의 정세가 너무 나쁘고 심지어 나를 위협하여 살 수가 없다. 비서 사마로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워딩입니다. 분명 북한 자체가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죠. 북한에 남겠다라는 김원봉의 선택,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의 선택은 큰 틀에서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념 문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긴 싫다라는 이유로 북한에 남은 것인데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을 잃은 것이라면 분명 잘못된 선택이 맞죠. 북한이라면 좀 더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그는 숙청당하게 됩니다. 결국 분명 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평가가 옳다고 봅니다. 아무리 남한에서 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는 하나 주적과 손을 잡아버리다니 그것은 반역의 범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의 자유한국당 등이 김원봉의 그 대단한 독립운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를 입에 담지도 못할 불경한 반역자로 보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적과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 주적과 손을 잡았다 라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역의 개념이나 주적의 개념은 일단 본인이 속한 국가의 기틀이 확실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남북의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일단 정통성이 있는 나라 자체가 없던 혼란기였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라는 기준이 명백했던 상황이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국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 누구를 위한 반역이며 누구를 위한 충성인지 자체가 불명확할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당시에도 남한에는 이승만, 북한에는 김일성 이 둘이서 세력을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날과 같이 국가의 틀이 완성된 상태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건국 이전에 그냥 좌우의 실력가가 세력을 규합하던 화도기에 있었던 것이지 실체가 있고 명분이 있던 국가가 양국에 성립되었던 상황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 남아버린 그의 행위에 오늘날의 시각을 적용하여 절대 불경한 반역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버린 것이 온당할까요?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분명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러나 반역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단 잘못된 선택으로 북한에 남기로 한 김원봉의 이후의 선택들은 어떠했는가? 그는 분명 남북한의 전쟁에서 북한 측의 관료를 맡았던 자로서 보급부도의 식량 증산을 도맡아 하는 등 북한 측의 전쟁 수행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가 마치 남침의 원흉 중 하나인 것처럼 김원봉을 매도하고 그것을 비난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한국전쟁 당시 남침을 주장했던 무리였던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키려 하자 김원봉은 전쟁을 반대하였습니다. 남북이 서로 이득 없이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비극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김원봉은 서슬퍼런 김일성 정권의 우파 괴멸 일변도의 정책과는 살짝 다른 노선의 목소리들을 내기에 이릅니다. 납북 인사들의 사형을 반대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그가 기본적으로 우익 괴멸보다는 좌우익의 협력과 화합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가 죽기 전까지 주장했던 중립화 통일 방안, 그 의미를 크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립화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중립국화로 외부 세계의 침략과 간섭을 없애고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립국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장인지 생각해 봅시다. 당시 우리 남한의 이승만 치하에서 중립화니 뭐니 평화 통일이니 좌우 합장이니 이런 소리를 감히 운운했다가는 바로 사형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일성 치하에서도 대략 비슷했죠. 절대 권력자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것은 남북한이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원봉은 북한 내 군소정당을 이끌며 중립화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의 민족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일성으로 대변되는 조선노동당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북한 내에서 김일성과 다른 노선의 목소리가 존재했다니 곱씹어볼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명백히 당시 김원봉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당하여 이끌었던 조직은 군소정당 조선인민공화당이었고 김일성의 조선노동당과 분명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조건적인 남침 괴멸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그리고 이념 분쟁을 초월한 중립국화를 통한 통일, 이것을 주장했던 정당이었습니다. 김원봉이 숙청되기 전까지 조선인민공화당은 김원봉을 수장으로 하여 북한 내에서 화해와 평화 노선, 중립국화 노선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야당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에 따르면 김일성은 김원봉을 언제나 견제하였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실제로 북한 내 여러 매체에서 나쁜 놈의 끝판왕인 종파분자의 대표로서 언급되는 이가 바로 김원봉이더라는 그의 직접 겪은 경험담은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1957년경부터 김일성의 절대 권력이 강화되면서 김일성은 자기와 다른 노선을 가진 지도자들을 모두 숙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원봉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런저런 빌미로 압박이 들어오자 김원봉은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남한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실패하였고 결국 체포됩니다. 체포된 김원봉은 결국 간첩으로 몰려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가 자존심에 겨워 청산가리를 먹고 자결했다는 증언 등이 의용대 출신 김학철 그분에 의해 남아 있습니다. 위의 모두를 고려해 볼 때 과연 김원봉은 남한의 괴멸을 위해 힘썼던 적국의 우두머리 중 하나였던가?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싸우지들 말고 하나된 조국을 이루자 라는 합작주의의 정신이 그의 일생을 통틀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하는 수 없이 한 곳을 선택해야 했던 정부가 북한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곳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위해를 주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는 북한 정권의 핵심에 동화되지는 않았었고 김일성 치하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던 정치인입니다. 남한에서도 적군으로서 욕을 먹고 있지만
북한에서도 변절자로서 욕을 먹고 있는 그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이 없습니다. 좌파와 우파는 평화롭게 화합하여 공존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좌우의 이념으로 갈리지 않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손잡고 번영해야 한다. 라는 것이 좌우 합작주의자들의 기본 사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진보주의자입니다만 더욱 궁극적으로는 좌우 합작주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기본적으로 진보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진보적 이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좌우의 공존과 협력으로 더욱 합리적으로 진일보하는 대한민국이 진정 좌우 합작주의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대한민국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했던 것은 좌파 빨갱이들에게 우리 국군의 원료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좌파든 우파든 무정부주의자든 한데 힘을 합치고 합작하여 협력한 결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군이 탄생했다는 그 합작정신, 이것을 강조하려 했었던 것이 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려던 진정한 요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합작정신이 드러난 말을 좌파적 선동발언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은 아무리 그럴 법한, 그럴 만한 빌미 하나하나의 일리를 인정해드리려고 해도 너무 과한 반응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합과 합작의 정신이 좌파 또는 우파로 몰리는 사회 분위기야말로 편향이 존재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좌우가 이념을 떠나 하나된 방향을 바라보자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도 좌파의 분열획책으로 해석하신다면 그 해석하는 자의 편향된 시각을 스스로 검증해 보셔야 한다라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좌우 합작주의자로서 자유한국당의 여러 논평들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서로 존중하려면 서로 힘을 합치고 손을 잡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마저 빨갱이치를 해버리지는 맙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